지금은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이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하락론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락할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 혹은 무주택자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꼬꾸라질 것인가 네네. 이게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우리 거두절미하고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보다 세지 않았다. 생각보다 세지 않았다? 네네. 이 규제가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죠. 666 대책이었죠. 네. 627. 그치. 627 대책을 보통 666이라고 하잖아요. 6억만 대출해주고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고 뭐 그래서 666 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뭐 이렇게 강력한 게 나와가지고 시장 안정에 효과가 많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쫄았었거든요. 이게 모든 정부가 새로 나왔을 때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 처음 나오는 정책에 심리적인 데미지가 크거든요. 근데 이번도 비슷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를 보면은 싱거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싱겁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폭을 줄인 건 맞으나 가격을 하락시키지는 못했다가 결론이 되겠고, 그리고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그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주부터 서울은 반등이 됐다. 다시 상승폭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리지수도 돌아섰고 그 다음에 호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부터 서울 전체 평균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상승폭이 늘어나는 쪽으로 다시 바뀌었다. 데이터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요. 아닌데, 너 또 뭐 맨날 반포랑 압구정 집값만 가지고서 신고가 떴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긴 너무 극소지역 아니냐? 우리 동네는 지금 뭐 손님이 없다라고 하고 거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항상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참여자죠. 내 집으로 참여하든 아니면 그 임대차로 참여하든 참여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 어디가 올랐다는 거야. 우리 집은 노도강인데 하나도 안 올랐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남 이야기 하지 마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시는데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전체 시장을 설명하니까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참여한 지가 23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많이 보는 게 저도 저만의 이제 그 동굴에 갇히기 싫고 저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싫어서 데이터를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로 보면은 이미 서울은 반등을 시작했다. 추세가 다시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평균적으로는 서울이 지금 반등했고 특히 마용성, 광강 그러니까 마용성에다가 광진구, 강동구가 그 반등을 주도했다. 인플레라는 게 오는 게 가격이 오르는 게 돈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올 때는 차별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곳에서 인플레가 먼저 발생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금 같은 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인플레가 오고, 주택 아파트 시장으로 보면은 제일 비싼 곳 강남 같은 경우가 수요가 제일 많고 공급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제일 먼저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순서, 그다음에 한강벨트가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동대문, 서대문 그리고 평촌, 분당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노도강, 금강구까지 오르는 건데 이 순서가 그동안에는 이게 너무 뾰족하게 강남만 올랐다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였고, 근데 이게 해소가 될 때쯤 다시 오소공 그래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전부 다 실거주해야 되니까 강남을 사면서 불 붙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 재지정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해준 거죠.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방 사람들도 사고 있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나타나면서 5월, 6월 거래량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대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승폭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은 성동구가 규제 직전에 1.11% 주간 올랐거든요. 주간으로 1.11이면 네.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52주 동안 1.11이 유지되면 도대체 몇 프로가 올리는 건지. 근데 77%가 지수가. 지수가 77% 오르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서울 주택시장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67%밖에 5년 동안 67%밖에 안 올랐거든요. 지수가.
네, 안 그래도 지금 실시간 채팅 300명 넘게 참여하고 계신데 좋아요도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 그래도 슈퍼사이클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망고쌤께서 이번에 책 신간을 내셨어요. 근데 제목부터가 아파트 슈퍼사이클이에요. 네. 어우, 그냥 사이클도 아니고 슈퍼사이클. 네. 그러면 우리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네. 이재명 정부 시기에 폭등장이 온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사실 강남은 폭등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게- 2023년도, 2024년도 팍. 그게 옆으로 퍼질 거다 이렇게.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강남의 아파트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0만 원 우리나라 세대수가 2,500만 원이니까 1% 정도가 강남에 사는 거죠. 아파트에 사는 거죠. 근데 크기만 뾰족하게 올랐는데 사실 강남도 다 보면 송파구의 외곽에 보면 30억, 20억 안 되는 아파트 수두룩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작은 점 하나를 보고 아파트가 폭등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막 이제 막 강남만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막 서울시장 막 으아 가자 이게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옆으로 퍼질 쯤에 오소공 해가지고 토지 토를 푸는 바람에 다시 돈이 쏠려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폭발하니까 6억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수세는 줄어들겠죠. 강남의 매수세는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빠지지는 않을 거고 이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아까 낚싯대 이론처럼 이제 상급지로 바로 위에 상급지 6억 보태서 가시는 상급지로 서서히 이동하는 작업이 시간이 필요할 건데 문제는 강남 하나의 점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일부 유동성으로 되지만 이게 옆으로 퍼질라 그러면 거리가 1 길어질 때마다 거리의 제곱으로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걸 덮을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덮으려면 강남을 덮는 유동성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은 서울권이다. 서울권 경기도에서도 서울이나 마찬가지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과천이라던가 그렇죠. 분당이라든가 평촌. 평촌 그리고 뭐 하남, 광명 이런 데는 거의 서울권이니까 그런 데로 천천히 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한 달, 두 달 동안은 모르지만 6개월,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아마 확연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5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움직이셨고 순차적으로 이제 움직이시겠죠. 근데 지금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강남에 안 사시거든요. 그게 정답이죠. 대부분은 강남에 안 사시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이제 전세를 갱신한다든가 월세를 갱신할 때가 되면 전세도 많이 올랐고 월세도 많이 올랐다는 걸 느끼게 될 거고 집값을 그래서 한번 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뒤늦게 들어오게 되시면 그리고 또 그럼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금리 조절이 들어올 거고 그럼 금리 조절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번 또 가격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서 또 물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번 시작하면 최소 이제 한 7, 8년은 가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다. 다만 과도한 레버리지 없이 적당한 레버리지로 적당한 집은 가지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사실 다음 질문으로 무주택자분들은 그럼 지금 집을 빨리 사야겠네요 라고 물어보려 했었는데 이미 집을 사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 예, 다른 식으로 물어볼게요. 집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네. 어떤 집을 사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실수요자라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결국에는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입지를 보고 사시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내가 샀는데 사기 좋아. 근데 집이 안 오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만한 곳에 입지 좋은 곳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입지라 그러면 입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쪼개면 역세권이나 학세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역세권 위주로 지하철역 인근의 역세권 위주의 신축 소형 이런 쪽을 주로 먼저 찾아보시는 게 맞고 교육이 필요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이제 학군지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다가 보면 재건축이 되든 뭐 이렇게 시세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른 주변 지역보다는
수익률이 아웃퍼폼할 것이다. 어허. 그리고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은 또 돈이 모이고 애기들이 또 태어나면 또 학원가로 또 옮기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 역세권보다는 학원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은 저는 지나가는 자리다. 그리고 학세권은 모이는 자리다. 그래서 역세권은 가격이 뭐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점프하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세권보다는 학세권이 더 낫다. 어허.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오늘 망고쌤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채팅창에 도네이션까지 해주시면서 이제 채팅 남겨주셨는데 두 분 너무 잘 어울립니다. 라이브 너무 재밌었고요. 망고쌤 강일정 없나요? 라고도 말씀 남겨주셨는데 네,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영상 보고서 도움 많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일단은 우리 망고쌤님의 책 한번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망고쌤님의 유튜브 채널 망고쌤 TV 또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뭔가 더 공부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리얼망고 에듀라는 그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가시면 이제 상시로 이게 교육이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급한 사람이 항상 치더라. 오늘의 나를 바꾸고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결국엔 성공하더라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의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내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오늘의 나부터 바꿔보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투미TV 라이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망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